드로호비치의 평범한 5층짜리 아파트 주민들이 1층 아파트에서 풍겨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 냄새는 갑자기 나기 시작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이상한 냄새를 일상적인 문제로 치부했지만 계단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자 걱정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노크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사의 허가 없이는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 권리가 없었다. 공식적인 허가를 기다리는데 3일이 걸렸다. 그동안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주민들은 현관에 접근하는 것조차 피했다. 허가를 받자마자 경찰관들은 즉시 문을 열었다. 아파트 내부는 완전히 비위생적인 상태였다. 쓰레기 더미, 오물,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 냄새는 특히 욕실 쪽에서 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시선을 먼저 끈 것은 아파트 주인이었던 마리나 코스트로바였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벌어지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마리나는 이제야 그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경찰관들은 즉시 욕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문을 열자 경찰관들은 주인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의 발견은 곧 도시 전체가 이야기하게 될 대규모 수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경찰이 아파트 문을 연 후 조사한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서류는 언뜻 보기에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2020년 그녀는 르비우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드로호비치로 이사했다. 당시 마리나는 28살이었다. 그녀와 함께 미성년자 2명, 당시 5살이었던 소피아와 3살이었던 데니스가 이사했다. 현지 당국에 제출된 서류는 모든 것이 표준적이고 깔끔했다. 주소 등록 증명서, 여권 사본, 전과 기록 없음 확인서 등 특별한 표시나 의심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었다. 작은 도시에 수백 가구는 있을 법한 평범한 가족이었다. 마리나는 금방 일자리를 구했다. 시립도서관의 시간제 사서로 취직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평했다. 그녀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제 시간에 출퇴근했지만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 어떤 질문에도 짧게 대답했고 사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보였지만 불안감을 주지는 않았다. 마리나는 전형적인 낡은 흐루쇼프카 아파트 1층에 세를 들었다. 수리되지 않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낡은 배관과 오래된 창문이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별다른 짐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사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집세는 항상 제때 냈고 집주인은 불만이 없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새 이웃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마리나는 거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화를 빨리 끝내고 마당이나 가게에서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녀는 주로 늦은 저녁에 마당에 나타났다. 소피아와 데니스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웃 중 누구도 마리나가 아이들을 밖에서 오랫동안 놀게 하거나 마당에서 누구와 어울리게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이는 약간의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누구도 개입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상하게 보였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모든 공식 서류의 아버지란에는 항상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성도, 이름도, 그의 소재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또한 서류에는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다. 마리나는 마치 자신의 이력에서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듯했다. 그녀의 폐쇄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에게도 분명해졌다. 그녀는 대화를 피했고 아파트 공동생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않았다. 누가 계단에서 말을 걸려고 하면 마리나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렇게 그녀는 점차 투명 인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왜 두 미성년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이 주변과 그토록 철저히 담을 쌓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때는 아무도 이 폐쇄성과 서류상의 이상한 공백들이 나중에 수사에 중요해질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이 세부 사항들이 미래의 1층 아파트 문 뒤에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마리나가 이사 온 지 약 1년 후
주민들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아파트에서 가끔 들려오는 희미하고 불분명한 소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낡은 건물과 열악한 방음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점차 소리는 규칙적으로 반복되었고 점점 더 불안하게 들렸다. 때로는 이웃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억눌린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조금 지나자 둔탁한 충격음이 더해졌다. 마치 아파트에서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거나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같았다. 이웃들은 이 소음에 대해 서로 더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행동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문제이거나 평범한 가족 다툼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크고 잦아졌다. 일부 주민들은 마리나의 집에 노크를 하며 괜찮은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3월 말 주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았고 3월 25일 그들은 아파트를 점검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사회복지과에 제출했다. 첫 번째 점검은 3월 28일에 이루어졌다. 복지과 규정에 따라 마리나는 사전에 조사관의 방문을 통보받았다. 점검관들이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차분하게 별다른 질문 없이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안에서 조사관들은 지극히 평범한 아파트를 보았다. 깨끗한 방, 단정한 물건들, 부엌에는 신선한 식료품이 있었다. 소피아와 데니스는 깨끗한 옷을 입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마음 없이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점검 결과 의심스러운 점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거주 환경 양호라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원을 종결했다. 이 점검 이후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과대평가했고 소음은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름이 되자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2023년 7월 주민들은 다시 똑같은 불안한 소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와 이상한 충격음은 낮에도 들렸고 밤에는 거의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논의하며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2023년 8월 15일 주민들은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명시하며 사회복지과에 두 번째 민원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복지과 직원들이 불시에 방문하여 집주인을 저서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연히 조사관들의 계획에 개입했다. 점검 이틀 전 마리나는 현관 앞에서 이웃들이 재차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관이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래서 2023년 8월 18일 저녁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마리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점검관들을 완전히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맞이했다. 아파트는 마치 마리나가 특별히 방문을 기다린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보였다. 부엌에는 신선한 식료품이 있었고 모든 가구와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방은 깨끗하고 상쾌했다. 소피아와 데니스는 지난번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불안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리나는 점검관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고 설득력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조사관들은 아파트를 꼼꼼히 살폈고 옷장을 열어보고 욕실과 부엌을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가족의 안녕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고 사건은 다시 종결되었다. 나중에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수사관들은 마리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을 준비했는지 알게 되었다. 매번 조사관 방문 전에 그녀는 미리 신선한 식료품을 주문하고 아파트를 꼼꼼히 청소하고 환기시켰다. 마리나는 소피아와 데니스에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지시했다. 조용히 앉아 있고 말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의를 끌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 모두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두 번째 점검 이후 이웃들은 완전히 안심하고 괜히 소란을 피웠다고 결정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런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하자 주민들은 마리나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상한 점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모두가 자신들이 위험을 과장했고 이유 없이 걱정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겉으로 보기에 상황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1층 아파트 문 뒤에서는 곧 도시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수사 중 하나로 변모할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2024년 8월, 경찰은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아파트 강제 개방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무렵 이웃들은 이미 일주일 동안 그녀의 1층 아파트에서 풍겨오는 찌르는 듯한 숨막히는 냄새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작전팀은 행동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문은 한 번의 정확한 움직임으로 열렸다. 그 직후 아파트에서 짙고 무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경찰관들을 순간 뒤로 물러서게 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경찰관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벌어지는 모든 순간은 기록을 위해 카메라에 담겼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전팀은 완전한 비위생과 무질서 상태와 마주했다. 바닥은 알 수 없는 출처에 마른 얼룩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으며 욕실 입구에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아파트 벽은 오물과 습기 얼룩으로 덮여 있었다. 본 광경은 거주 환경이 양호하다고 기술된 사회복지과의 보고서와는 도저히 연결짓기 어려웠다. 이 혼돈의 중심인 부엌에서는 집주인인 마리나 코스트로바가 식탁에 태연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초연해 보였고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해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이 나타났음에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작전팀을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기대했던 당황하게 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하며 아파트 상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쓰레기, 더러운 옷, 식기, 곤충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마리나의 손에 있는 작동되고 완전히 충전된 스마트폰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보였는지에 주목했다. 이 이상한 대조는 즉시 중요한 세부사항으로 조서에 기록되었다. 냄새의 주된 근원은 부엌이나 거실이 아니었다. 경찰관들은 냄새가 현관문 바로 맞은편, 복도 바로 옆에 위치한 욕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즉시 확인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전팀은 욕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바깥에서 금속 고리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 주위를 끈적끈적한 오물층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 아래로는 곤충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문 주위의 틈은 축축하고 어두웠으며 그 뒤에 심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수사관은 자물쇠와 문 손잡이의 위치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런 다음 동료 중 한 명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냈다. 고리를 풀자 마리나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어 욕실 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마디 말을 했고 경찰관들은 그 말을 통해 닫힌 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경찰 출동과 이웃들의 울음소리 및 이상한 소음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문은 힘들이지 않고 열렸다. 욕실에서 즉시 더 강한 공기 흐름이 뿜어져 나왔고 부패 냉새가 더해져 경찰관들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전문성 덕분에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부패 냄새가 더 강한 공기 흐름이 뿜어져 나왔고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전문성 덕분에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작전팀이 문 뒤에서 본 것은 그들의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발견은 즉시 핵심 증거가 되었고 사건 전체에 완전히 바른 규모를 부여했다. 이 순간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웃들의 신고가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아파트 조사에 참여한 모든 경찰관들의 경력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극적인 수사 중 하나로 인정될 심각한 수사로 발전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찰관들이 욕실에 들어가 낡은 주철 욕조 안에 끔찍한 광경을 보자마자 그들의 관심은 다시 마리나 코스트로바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벌어지는 일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충격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전반적인 감정적 초연함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두한 것처럼 보였고
두려움, 불안 또는 상황을 숨기려는 시도와 같은 전형적인 인간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모든 것 중에서 그녀의 행동이 특히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여성의 평온함과 무관심은 단순히 이상해 보이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되었다. 소피아와 데니스의 유해가 발견되는 순간에도 마리나는 부엌 식탁에 태연히 앉아 있었다. 소음, 작전팀의 움직임, 손전등 불빛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거나 반응하기 위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화면이 켜진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변 세계가 완전히 정상적이고 경찰의 방문은 사소한 사건인 것처럼 느긋하게 무언가를 계속 넘기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체포를 통보했다. 마리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일어나 천천히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저항 없이 수갑을 채우게 했다. 그녀에게서는 단 한마디의 반대나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이런 행동은 작전팀이 극히 드물게 보는 것이었다. 보통 용의자들은 변명하거나 대화에 응하거나 질문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과 무관심만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다. 유해가 발견되고 이후 체포될 당시 마리나는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성인이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강제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즉시 사건의 유일하고 주요한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리나에게 첫 진술을 받으려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짧고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지도 추측을 제기하지도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려 하지도 않았다. 작전팀이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소피아와 데니스가 이미 살아있지 않다는 차분한 진술뿐이었다. 마리나는 일어난 일의 정황이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용의자의 행동은 수사관들에 의해 철저히 기록되었다. 저항의 부재, 완전한 평온, 자신의 물건을 다루는 신중함 등 이 모든 것이 조서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경찰관들은 그녀가 수갑을 채우기 전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주목했다. 마치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보다 기술과 개인 소지품이 그녀에게 훨씬 더 큰 관심사처럼 보였다. 이 사건이 처음 몇 분 동안 작전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는 점이 매우 빠르게 명확해졌다. 용의자는 충격에 빠져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완전히 의식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리나는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절대적인 무관심은 그녀가 저항하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기로 미리 결정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조서에는 싸움의 흔적, 도주 시도 또는 증거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 별도로 기록되었다. 여성은 마치 오래전부터 경찰관의 출연과 체포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는 그녀의 행동을 특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이웃들의 불만 신고로 시작된 평범한 사건은 수사 첫 몇 분 만에 극도로 비극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후에도 소피아와 데니스 옆 아파트에 태연히 앉아있던 여성의 행동의 원인과 동기를 밝혀내야 했다.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며 이후의 조사는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렸다. 아파트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고 공기는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노련한 전문가들조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초간 멈춰야 했다. 전문가들은 욕실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기록된 사실은 욕실 문이 바깥에서 금속 고리로 잠겨 있었고 강제로 열거나 파손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문 표면과 손잡이는 끈적끈적한 오물침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곤충들이 기어다녀 오랫동안 청소가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욕실 내부는 숨이 막히고 더웠으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했다.
조사 기록서에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낡은 주철 욕조는 비어 있었고 최근에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근처 바닥에는 빈 물병과 시간이 지나 돌처럼 변한 빵 조각이 기록되었다. 욕조 안에는 얇고 축축한 수건으로 덮인 소피아와 데니스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상태로 보아 최소 일주일 이상 이곳에 있었다고 즉시 판단했다. 욕실의 습하고 따뜻한 환경은 부패 과정을 상당히 가속화시켰다. 이는 사건 발생 시기를 추가로 확인하는 증거로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감식 전문가 안드레이 그나추크는 자신의 경력 동안 가장 끔찍한 사건들을 겪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고 나중에 보고서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는 그 이유가 장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어난 조용하고 무서운 질서 정연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무관심, 평온함, 그리고 일어난 일을 숨기려는 시도의 부재는 그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약 2시간 동안 작업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조서에는 싸움의 흔적, 다른 사람의 지문, 그리고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어떤 징후도 전혀 없다는 점이 별도로 언급되었다. 모든 것은 마리나와 두 미성년자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에서 잠긴 문과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고리의 위치 또한 마리나가 이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초동 조사가 끝나자 감식반은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현장을 떠났다. 그나튜크는 말없이 장갑을 벗고 동료들에게 어떤 조서도 조사 첫 순간에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예비 결론에서 전문가들은 모든 일이 약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었다. 이는 다음 더 깊은 단계의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팀은 비극에 앞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마리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상황을 바꾸거나 멈추려는 단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했다. 감식반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모든 수사팀원들은 당연한 질문을 던졌다. 마리나가 욕실에서 일어난 일 이후 어떻게 일주일 내내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가장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바로 옆에 이미 생명의 흔적이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평소처럼 계속 생활하는 것.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은 그 주의 사건들을 상세히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모든 인터넷 활동 정보가 요청되었다. 입수된 자료는 수사 경험이 많은 직원들조차 놀라게 했다. 마리나는 시간제로 일하던 도서관에 잠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유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통화 위치 정보에 따르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녀는 바로 그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녀는 가끔씩만 아파트를 잠시 떠났는데 직장에 가거나 택배 기사에게서 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서였다. 음식 주문은 매일 이루어졌다. 초밥, 피자, 샐러드, 수프. 나중에 수사관들과 이야기한 배달 서비스 기사들은 그녀가 완전히 평범하게 행동했으며 그들의 주의를 끌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아파트 문은 봉투를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열렸고 대화는 짧고 중립적이었으며 불안이나 초조함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 더 이상하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녀의 인터넷 활동이었다. 그녀의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마리나는 거의 모든 자유시간을 틱톡 앱에서 보냈다. 그녀는 짧은 비디오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특히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저장했다. 앱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에 달했다. 시청한 컨텐츠 중에는 간단한 유머 비디오, 요리 레시피, 화장품 및 의류 리뷰 등이 있었다. 수사팀은 이 기간 동안 그녀가 의학, 심리 상담 또는 흔적을 숨기는 방법과 관련된 검색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강조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마리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도 했다.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결제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는 음악 서비스 구독을 갱신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평범한 일상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불안하거나 비범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인터넷 활동이 밤, 종종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기록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이처럼 마리나는 소피아와 데니스가 발견된 욕실에서 불과 2m 떨어진 같은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마리나의 행동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스트레스나 불안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아파트를 떠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일어난 일에 반응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의식적으로 현실과 담을 쌓고 가상세계와 일상적인 활동에 완전히 몰두한 것처럼 보였다. 일주일 내내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어 습관적인 행동에 폐쇄된 순환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일어난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외부 상황도 무시하는 것 같았다. 전문가들과 수사관들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충격이나 정서장애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리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상태는 완전한 감정적 무관심과 벌어지는 일로부터의 고립으로 특징지어졌다. 경찰관들에게는 이것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주요 불안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수사의 바로 이 단계가 전환점이 되었다. 용의자의 행동, 그녀의 감정적 냉담함, 그리고 절대적인 초연함은 수사팀으로 하여금 심층적인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마리나를 비극의 현장과 직접적인 근접성 속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일주일을 보내게 한 기이한 행동으로 이끈 내적 동기와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했다. 수사관들이 재정적인 측면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가난이라는 가설이 가장 명백했다. 낡은 드로우디치 흐루쇼프카의 임대 아파트에 살며 시간제 서서로 일하는 여성.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황은 즉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난이 일어난 일의 원인일 수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작전팀은 먼저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확인은 부엌에서 이루어졌다. 경찰관들은 빈 냉장고와 쓰레기와 오래되어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가득 찬 찬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냉장고는 상당히 차 있었다. 선반에는 육류 제품, 신선한 채소, 우유, 요구르트, 계란이 있었다. 상한 음식도 있었다. 마른 과일, 검게 변한 채소, 곰팡이가 핀 빵 조각들. 식료품은 분명히 정기적으로 구매되었지만 대부분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점차 상하면서 아파트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더했다. 부엌 식탁에는 현지 카페와 레스토랑의 음식 포장 용기가 발견되었고 많은 상자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다. 영수증은 음식 배달이 잦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마지막 주문은 경찰이 오기 불과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은 즉시 가난 가설에 의문을 품었다. 정기적인 식료품 구매와 배달 음식은 분명히 재정적 어려움과 모순되었다. 상황을 완전히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나의 최근 몇 달간의 은행 서류가 요청되었다. 재정 상황은 언뜻 보기에 모호했다. 마리나의 공식적인 소득은 정말 낮았다. 드로호비치에서 시간제 사서의 월급은 약 4천 흐리우냐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부모 가정으로서 받는 사회수당도 미미하여 월 2,500 흐리우냐에 불과했다. 이 둘을 합쳐도 수사자료에 따르면 월세가 약 5천 흐리우냐인 아파트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은행 명세서를 더 자세히 조사하자 추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해졌다. 수사관들은 다른 도시에 따로 사는 마리나의 어머니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송금을 발견했다. 이 금액은 매월 약 1만에서 1만 2천 흐리우냐에 달했다. 바로 이 돈이 그녀가 임대주택, 공과금,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했고 정기적으로 식료품, 의류,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마리나는 비극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약 2만 흐리우냐의 소액 온라인 대출을 받았다. 이 돈은 전적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필요에 사용되었다. 화장품, 향수, 의류, 그리고 정기적인 음식 배달. 은행 명세서에는 이러한 구매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이었으며 절약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가장 불안하고 중요한 발견은 명세서에 전혀 없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소피아와 데니스를 위한 구매는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돌보는데 보통 필요한 어떤 상품도 구매되지 않았다. 전문적인 영양식도, 옷도, 약도, 개인 위생용품도 없었다. 명세서에 따르면 마지막 그런 구매는 비극이 일어나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이 시점부터 아이들이 거리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재정 서류와 이웃들의 증언을 비교하여 소피아와 데니스의 굶주림이 가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했다. 마리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료품과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서 그들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아파트의 상태도 설명할 수 있었다. 신선한 식료품이 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마리나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료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남아 빠르게 상하고 쌓여 썩어가면서 점차 아파트를 비위생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따라서 먼지, 곰팡이, 곤충은 돈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무관심과 주거 환경에 대한 완전한 돌봄의 부재의 결과였다. 이제 가난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비극적인 사건들은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의식적인 행동의 결과였다. 수사팀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만든 진정한 원인, 심리적 동기,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 수사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정 문제 가설이 완전히 배제된 후 수사의 결정적인 부분은 공식적인 법의학 감정 소견서였다. 바로 이 문서가 수사 과정에서 작전팀에게 생긴 모든 의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법의학 감정 소견서는 며칠 후에 도착했다. 문서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의학 용어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감정 없는 용어들 뒤에는 명확하고 잔혹한 사건의 그림이 있었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주된 원인은 만성적인 음식과 물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영양실조, 즉 영양장애였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폭력, 중독 또는 어떤 약물 사용의 흔적도 별도로 강조했다. 소견서에는 이러한 영양실조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소피아와 데니스의 기본적인 필요가 장기간 체계적으로 무시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감정 소견서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소피아와 데니스가 발견된 욕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아파트를 다시 조사했다. 재조사 결과 욕실 문에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간단하지만 튼튼한 외부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욕실은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 음식과 물이 없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빈 플라스틱 병들만 발견되었다. 욕실에는 창문이 없었고 환기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으며 조건은 단시간 머물기에도 극히 열악했다. 추가 분석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마리나는 주기적으로 소피아와 데니스를 욕실에서 나오게 했지만 이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이었다. 이 순간에 그녀는 생명 유지를 위해 겨우 충분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장기간 생존하며 점차 쇠약해질 수 있었다. 바로 아이들이 가끔 마당에 나타나고 사회복지과가 단기간 방문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어 특별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또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게 된 이유를 알아냈다. 비극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마리나는 잦은 질병과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적으로 퇴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치원에서는 퇴소 전 소피아와 데니스가 매우 불규칙하게 등원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방문 중단이 의심을 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전문가 분석은 수사팀의 추측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비극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의 결과였다. 공식적인 의학 전문가 소견서는 우연이나 질병 가설을 배제했다. 수사팀에게 남은 것은 비극을 초래한 마리나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정한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뿐이었다. 수사관들이 범죄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악하고 재정적 가설을 배제하자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변호인들은 새로운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그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인들은 바로 이것으로 수사 내내 보인 그녀의 이상하고 거의 무감각한 행동을 설명했다. 이 주장은 즉시 넓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사건은 이미 도시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다. 사람들은 활발하게 논쟁에 참여했다. 많은 이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성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쟁이 너무 격렬해져서 수사관들은 심리정신 감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야 했다. 수사팀은 종합적인 심리정신 감정을 의뢰했고, 그 앞에는 마리나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었는지를 적절히 평가하는 하나의 명확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 감정 결과에 그녀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만약 전문가들이 그녀를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하면 여성은 강제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녀의 책임 능력이 확인될 경우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었다. 전문가들의 작업은 몇 주가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마리나의 이력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녀의 동료, 이웃, 지인들을 신문했다. 그녀와 접촉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내성적이지만 일상적인 문제와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신문받은 사람들 중 누구도 이전에 그녀에게서 정신장애의 징후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마리나의 행동은 이례적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걱정, 심지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사관과 정신과 의사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했고,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주장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완전한 감정적 초연함은 너무나 두드러져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변호인 측은 질병의 외부적 징후가 없다고 해서 항상 질병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평범한 삶을 살다가 특정 상황에서만 위기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고, 수사관들로 하여금 여성의 과거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주의 깊게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감정 결과에 대한 기다림은 수사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사건에 대한 어떤 언급이든 주시했다. 많은 이들은 그 결과가 마리나가 의식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아니면 현실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린 여성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를 바랐다. 비록 심리정신감정 결과는 나중에 알려졌지만 바로 이 결론이 법원의 판결과 사회의 사건 인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했다. 수사팀과 대중은 이미 이 연구의 결과가 이처럼 큰 비극을 일으킨 여성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신장애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검토한 후 수사관들은 마리나 코스트로바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여 그녀 행동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정보원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마리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녀가 2020년 드로호비치로 이사하기 전 딸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줄 수 있었다.
대화 중에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결코 가깝고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마리나는 10대 시절부터 내성적이었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도 감정적 친밀감을 피했다. 어머니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소피아와 데니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리나의 어머니는 두 아이 모두 한 명의 아버지, 즉 마리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공식적으로 결혼한 남성이었으며 그와 몇 년 동안 비밀스럽고 간헐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마리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더 이상의 연락을 거부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 주제에 대한 어떤 대화도 피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조차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리나의 지인들과 예전 이웃들 또한 소피아와 데니스의 탄생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겁고 원치 않는 의무로 받아들여졌다고 확인했다. 마리나의 어머니는 딸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들의 일상적인 돌봄을 맡아야 했다. 친구들은 마리나가 개인의 자유를 잃었다고 여러 번 불평했고 아이들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제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발언을 젊은 여성의 평범한 피로로 여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고향 이웃들은 마리나에 대해 사회복지관에 여러 번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종종 소피아와 데니스를 혼자 두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번 책임을 지던 그녀 어머니의 개입으로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상황은 항상 구두 경고로 끝났고 당국의 더 면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중에 수사팀은 드로호비치로의 이사가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냈다. 마리나는 친척들의 통제와 사회복지관의 잠재적인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도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말해왔던 자유를 얻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마리나의 행동이 단연간의 내적 갈등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점증하는 반감의 결과라는 수사팀의 가설을 완전히 뒷받침했다. 이제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이 사실들을 심리, 정신, 감정 결과와 비교하여 범행 당시 그녀의 동기와 사건 인식 정도를 최종적으로 이해하는 것뿐이었다. 수사관들이 마리나의 과거를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2024년 9월 20일 수사의 중요한 단계, 즉 용의자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과의 대질 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에서는 그녀의 진정한 동기와 행동 인식 정도를 밝혀내야 했다. 신문은 수사과의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수사관은 마리나에게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전화통화 위치 정보와 은행거래 내역 인쇄물을 제시했다. 그는 8월 17일 아파트 조사 시 신선하고 오래되어 상한 식료품들이 발견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수사팀은 소피아와 데니스를 위한 식료품 구매가 이미 몇 달 동안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마리나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수사관은 왜 여름 내내 8월 초를 포함하여 자신만을 위해 음식을 주문하고 소피아와 데니스는 제대로 된 식사 없이 두었는지 물었다. 마리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돈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가끔 소피아와 데니스에게 주었던 소량의 음식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다음 수사관은 8월 첫째 주 동안의 휴대폰 데이터에 주목했는데 이는 마리나가 매일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디오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했으며 이로써 명료한 의식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소피아와 데니스가 있는 욕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마리나는 그저 너무 피곤했고 자신 외에는 누구도 돌볼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2020년 7월 드로호비치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으며 그것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은 감정이나 후회의 기미를 보기를 기대했지만 마리나는 평온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신문이 끝날 무렵 마리나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생각이 없으며
진심으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수사팀 앞에는 그녀에게서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범죄 재구성을 실시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는 다음 과제가 놓여 있었다. 2024년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수사관들은 심리,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렸다. 마리나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와 범죄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에 달려 있었다. 감정은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사건 자료를 철저히 연구하고 마리나와 여러 차례 개인 면담을 가졌으며 정신장애의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의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10월 15일 수사관은 공식 보고서를 받았다. 결과는 명확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용의자에게서는 정신질환이나 인격장애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마리나 코스트로바가 완전히 책임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여성의 행동이 우연이나 정신적 위기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결과를 이해하며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였다. 10월 17일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사건의 죄명을 변경했다. 이전에 제기된 위흠의 방치 혐의 대신 마리나 코스트로바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특별한 잔혹성을 동반한 고의살인이라는 새로운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것이 불행한 사고나 무책임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잔혹하며 계획적인 범죄임을 확신했다. 죄명 변경은 넓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은 수사의 모든 단계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며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제 수사관들 앞에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마리나로부터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거나 그녀가 거부할 경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녀를 완전히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수사는 다음 단계인 사건의 상세한 재구성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혐의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된 후 수사관들은 마리나 코스트로바로부터 최종적인 자백을 받아내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우연이라는 가설을 배제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는 그녀 자신의 상황 설명이 중요했다. 10월 19일에 열린 다음 신문에서 마리나는 감정 없이 수사관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소피아와 데니스의 유해를 처리할 생각이었으며 이웃과 지인들에게는 그들이 다른 도시에 할머니에게 갔다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인정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웃 중 누구도 그녀의 가정사에 대해 의심할 만큼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어 마리나는 그 후 곧 자신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소피아와 데니스를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그들의 장기간 부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사관들이 그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계획이었는지 묻자 마리나는 갑자기 연락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미리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삶의 피로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연락 두절이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나는 어머니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다고 생각하고 소피아와 데니스에 대해 바로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감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기록했다. 마리나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하며 모든 것을 미리 신중하게 생각했고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이 그녀의 동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을 때 마리나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다시 차분하게 확인했다. 그녀는 단지 자유를 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도 돌보고 싶지 않았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소피아와 데니스의 탄생이 자신의 큰 실수였고 그것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일어난 일에 대해 얼마나 가볍고 무관심하게 이야기하는지가 특히 불안했다.
그녀는 후회나 죄책감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해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들을 단지 나열했을 뿐이다. 이 자백 이후 수사팀에게 남은 것은 그녀의 말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다음 단계, 즉 아파트에서의 사건 재구성에 착수하여 그녀의 고의적인 범죄 증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자백 이후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공식적인 사건 재구성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소피아와 데니스의 마지막 몇 달간의 삶을 날짜와 시간별로 복원하여 마리나의 의식적인 행동 가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의심의 여지를 없애야 했다. 재구성의 자료는 마리나 자신의 자백, 법의학 감정 소견서, 전화통화 위치 정보, 그리고 아파트의 초동 조사 결과가 되었다. 출발점은 2024년 5월, 마리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으로 소피아와 데니스를 닫힌 욕실 문 뒤에 남겨두기 시작했을 때였다. 5월과 6월 초에 마리나는 자신이 집안일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그들을 몇 시간 동안 욕실에 가두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때때로 억눌린 소리, 울음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조용한 애원을 들었지만 그것을 심각한 위험과 연관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이 되자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잦아졌고 이웃들은 이를 불안하게 여겨 사회복지과에 아파트 점검을 요청했다. 6월 말에는 감금 시간이 하루까지 늘어났다. 7월에는 고립 기간이 더욱 심각해졌다. 마리나의 자백에 따르면 감금 기간은 연속 며칠에 달했다. 전화 데이터는 그녀가 이 기간 동안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음식과 상품을 주문하며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민원이 접수된 후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마리나는 미리 준비했다. 방문 몇 시간 전에 그녀는 소피아와 데니스를 욕실에서 데리고 나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방문 전에 아이들에게 조용히 행동하라고 엄격하게 지시했다. 심리학자들은 상황을 분석한 후 아이들이 너무 쇠약하고 겁에 질려 항의하거나 상태가 나빠 보일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그래서 조사관들은 명백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개입 없이 점검을 마쳤다. 마지막 사건은 2024년 8월 10일에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마리나의 자백과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라 욕실 문은 열쇠로 잠겼고 8월 17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마리나는 평소의 삶을 계속했다. 비디오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전화를 사용했다. 반면 욕실 문 뒤에서는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없었다. 재구성의 핵심 순간은 바로 이 간단한 기계적 행위였다. 8월 10일 마리나는 욕실 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돌려 자물쇠를 잠근 후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들고 뉴스피드와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그녀의 의식성과 냉정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재구성을 마친 후 수사팀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사건의 연대기를 작성했으며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다. 곧 혐의를 발표하고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곁에 있던 이들에 대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의 박탈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법정 심리는 2025년 1월에 열렸다. 그때까지 수사는 마무리되었고 사건은 넓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재판 당일 법정은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 충격을 받은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은 호송되어 들어왔다. 처음부터 참석자들의 관심은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투명한 칸막이 뒤에 조용히 서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와 행동에서는 불안이나 후회가 아닌 오히려 완전한 무관심이 묻어났다. 판사는 사건 자료, 법의학 전문가들의 결론, 증인들의 증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법정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참석자들은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주의 깊고 침울하게 들었다. 배심원들은 눈에 띄는 감정 없이 집중하고 주의 깊게 서류를 검토하고 판사의 말을 들었다. 최후 진술 시간이 되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차분하게 연설했다. 그녀는 가족을 원한 적이 없으며 소피아와 데니스의 탄생은 자신이 해방되기로 결심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자유롭고 불필요한 의무 없이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고 단지 사실들을 담담하게 나열할 뿐이었다. 그녀의 연설 후 판사는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마리나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칸막이에 조용히 앉아 일어나는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특히 그녀 행동의 잔혹하고 완전히 의식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가능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녀는 이전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평온하고 무관심하게 판결을 들었다. 판결이 선고된 후 그녀는 말없이 호송되어 법정을 나갔다. 재판은 끝났고 대중에게는 많은 무거운 질문과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전체 사회보호 시스템의 업무를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재판 후 2024년 6월과 7월에 마리나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충분한 경계를 보이지 않았고 불안한 징후들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보호기관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을 위한 지침이 변경되고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시민들의 긴급한 신고와 불만을 위한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전문가들은 일어난 일을 분석하며 비극의 주된 원인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널리 퍼진 고정관념을 꼽았다. 이 고정관념이 명백한 신호에 제때 반응하지 못하게 했다. 사회보호조사관들의 행동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피아와 데니스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신원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비극의 주요 교훈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대나 사회적 클리셰가 아닌 사실과 실제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있다.